짐 캐리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여럿 있습니다. 에이스 벤츄라, 브루스 올마이티, 또 트루먼 쇼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짐 캐리와 호흡을 맞춘 헐리우드 거장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톰 세디악입니다. 그는 또 패치 아담스, 라이어 라이어란 영화 연출과 함께 90년대 많은 작품을 흥행에 성공시키고 영화 한 편당 수백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헐리우드의 대표적 영화 감독입니다. 하지만 불현듯 본인이 과도하게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자각과 특히 수많은 사람들의 빈곤의 이유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500평의 대저택, 개인용 전용 비행기 및 대다수 재산을 기부하고 자전거와 조립식 주택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실에 관해 책으로 담아냈는데요. 제목은 두려움과의 대화입니다. 톰 세디악은 자신의 성공적인 경력과 부유한 삶 속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가 주변 사람들의 결핍과 불공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물질주의와 소비 문화의 허무함을 인식하고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풍요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두려움과 진리라는 두 마음 사이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삶과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소유와 통제를 추구하지만 진리는 공감과 협력을 강조합니다. 톰 세디악은 두려움이 아닌 진리의 목소리를 따르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진짜 세상일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협동하며 공감할 때 진정한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물질주의의 허무함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책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면에 행복이 가득 울려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옮긴 이의 말, 한편의 재미있고도 심오한 영화 같은 인생 사용 설명서. 저자가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코미디 영화 감독이라서일까? 영화에서처럼 이 책에도 선한 역을 하는 이가 나오고 악역을 맡은 이가 등장한다. 바로 진리와 두려움이 그들이다. 진리와 두려움의 대화라니 지나치게 교훈적이지 않을까?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교훈적이라기보다는 재미있기만 했고 특히 악역인 두려움에게서 내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 가면 갈수록 그들의 대화에 길을 쫑긋 세우게 되었다. 그러다가 우리 자신조차 소유하지 않은 자유로운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갖고 있는 것을 도둑질해 소유하고 있다는 구절을 만났다. 순간 무언가가 내 머리를 꽝 내리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 자유란 바로 그런 거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 나는 그동안 인간이란 자기 육체조차 어쩌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내 자신조차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내 몸을 내 소유라고 여기는 한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육체를 위해 통장 잔고를, 건강을,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함께 갖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나를 위해 쓰거나 쌓아두려고 조바심을 내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하는 일이었다. 나는 진리와 두려움 사이에서 많은 시간 두려움 쪽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두려움이 하는 일, 소유와 수익과 내 것만을 추구하고 추앙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저자인 톰 세디악은 영화 한 편에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일 정도로 성공한 헐리우드의 영화 감독이었다. 하지만 똑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달 생활비를 걱정하는 데 반해 자신은 파격적인 급여를 받아가는 구조에 불편함을 느끼고 고뇌하고 고심하기 시작한다. 결국 그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체가 함께 행복할 때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던 진리를 가슴으로 나르기로 선택한다. 그는 대저택과 전용 비행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 이동식 주택과 자전거로 삶의 방식을 전환한다. 성장과 이익만 추구함으로써 결국 공멸의 운명에 처하게 될 오늘날의 지배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자연과 원주민이 보여주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 즉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른 존재와 공동체에 돌려주는 소박한 삶의 방식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저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자신과 사회가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망가졌고 그것을 치유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간결하고 재미있게 들려준다. 특히 각 글 뒤에 붙은 진리와 두려움에 대하는 우리 자신과 사회를 병들게 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치유할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듯이 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개인의 경험 차원에서 끝났다면 독자들은 그건 그냥 당신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른다. 수많은 히트작을 낸 영화 감독답게 톰 세디악은 자신의 극적인 변화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대과학과 상식에 세뇌된 이른바 논리적인 독자들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풍부한 객관적 지식들을 풀어낸다. 한두 장만 읽어보아도 곧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오늘날의 병들고 망가진 사회의 치유와 안녕을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답을 풀어갈 것인지를 풍부한 사회학, 인류학 지식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임을 역설하기 위해 양자역학, 동조현상 연구 같은 대체과학을 이해하기 쉽게 들려주기도 한다. 톰 세디악, 이 코미디 영화의 거장은 진짜 인생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복잡한 미로들이 어떻게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는지 실감나게 보여주지만 알고 나면 얼마나 가까운 곳에 거기에 이르는 대로가 있었는지도 감추지 않고 보여준다. 이 책의 원제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말이 시사하듯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제기해야 할 두 가지 질문, 즉 나는 누구인가와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대로이다. 이 책을 번역하는 동안 나는 한 편의 심오한 영화를 긴 시간에 걸쳐 본 것 같았다. 이제 나는 진리와 두려움 중에 조금 더 진리 쪽에 가까이 서게 되었을까? 확신은 못하겠다. 내가 조금씩 진리 쪽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의 두려움도 고개를 쳐들 것이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가 진리 쪽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겠다. 앞으로 두려움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이 한 편의 영화 같은 책을 다시 펼치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조금씩 두려움을 떨쳐낼 때마다 그만큼 행복해질 것이다. 이 책을 옮기고 내가 얼마나 더 자유로워졌는지 역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세상을 보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그것이 무엇이든 좀 더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문화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 하는 말에 따라 세상을 보고 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행복의 원칙, 모든 욕망을 제거하고 나면 당신은 더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두 가지만 지지할 것이다. 이 글은 단언하건대 행복에 대한 전형적인 에세이는 아닐 것이다. 이미 행복을 주제로 비슷비슷한 말들을 써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일찍 일어나 일출을 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운동하고 느릿느릿 살고 봉사할 일을 찾고 강아지를 입양하고 등등. 구글에서 행복이란 글자를 쳐보기만 해도 논문이 1000개는 넘을 것이다. 모두 한결같이 그 성스러운 상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6단계만 따라간다면 된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말해 그 6단계는 이제 좀 지겨운 감이 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행복에 이르는 단계들이 아니라 행복의 역학에 대한 대화 분위기 조성에 더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행복에 이르는 6단계 혹은 7, 8단계가 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 이유를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행복에 이르는 단계들이 의존하고 있는 원칙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원칙은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 개인으로서 또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를 번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먼저 고백하건대 나는 행복이란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재의 문화가 사랑에 맞지 않는 행복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오해가 낳은 결과이다. 행복의 법칙을 연구한다는 긍정 심리학조차 행복에 긍정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에서 행복의 한 면만을 선택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 논이라면 긍정에만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이란 원래 행운, 운, 번영을 뜻했다. 에머슨의 말처럼 우리는 사물을 둘로 나눠 그 중에서 느낌이 좋은 쪽만 가질 수는 없다. 그것은 바깥이 없는 안을 갖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행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 크게 전체를 놓고 보아야 한다. 눈물과 웃음 둘 다를 봐야 한다. 새가 노래 부르고 나비가 팔랑대는 축복으로 가득한 낙천적 상태가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구름 위를 걷는 것도 행복은 아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신은 브루스에게 모든 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일견할 기회를 준다. 영화를 보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브루스에게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다. 브루스는 게으르고 무지해서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다. 그러다 따돌림을 받고 있는 한 소년에게 그를 괴롭히는 반 아이들을 때로 눕힐 수 있는 힘을 준다. 브루스는 물론 그런 긍정적 반응이 불러들이는 사건의 사슬을 보지 못한다. 브루스는 그 소년의 진짜 소명이 따돌림 당하는 고통을 시로 승화하는 그 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 소년의 시는 언젠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예정이었다. 판세를 뒤집은 브루스의 중재 덕분에 소년은 그 길 대신 텔레비전에 나오는 레슬링 선수가 되는 길을 걷게 된다. 그것이 소년의 진정한 소명이었다면 레슬링 선수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었겠지만 소년의 길은 그것이 아니었다. 나중에 신은 미래의 시인인 그 소년이 갖고 있는 잠재적 아름다움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무시하고 싶어하는 진리 하나를 명확히 전달한다.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너는 어두운 색을 써야 한다. 이것이 진짜 요지이다. 사회로서, 개인으로서 우리는 아직 어두운 색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파스텔 색만 칠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시인 루미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때려 눕힐 힘 따위는 결코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장미는 꽃잎을 떨어뜨려도 축하하고 구름은 울어도 축하한다. 문제를 피하고 싶은 욕망, 고통을 피하고 싶은 바람, 바로 그것들에 대한 우리 문화의 뿌리 깊고 파괴적인 중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다.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이 단련이 없다면 우리의 끝은 무딜 뿐이다. 우리는 감각을 무디게 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약을 복용한다. 현실을 무시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슬픈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불안한 것보다 산만한 쪽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여야 한다. 불안할 때 우리는 뭔가를 배울 기회를 얻는다. 행복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 점을 알기 때문에 분리와 상실의 고통이 주는 유익한 힘을 받아들인다. 나는 행복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믿고 있다. 행복에 집중하고 행복을 추구해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 대신 참된 것, 선한 것, 옳은 것에 집중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높은 목적에 헌신하는 것이, 진심을 말하고 정직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옳고 좋은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행복의 하살이 쪼개질 것이다. 나는 행복해지겠다는 의도로 내 삶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정말이지 행복해졌다. 나는 매 순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고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 행동했다.
나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에 기부를 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소박한 삶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동식 주택으로 이사했다. 옳고 좋은 것으로 한 발자국씩 움직일 때마다 행복은 불가피한 결과로 따라왔다. 그러다 나는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밝힌 원칙과 만나게 되었다. 덕과 행복은 하나이고 같은 것이다 라는. 되돌아보면 내 인생은 하나의 행복 연구 사례 같기도 하다. 행복했던 한 아이가 망상에서 가치를 찾는 세상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아이는 젊은 나이에 전문가가 되었지만 어디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청년은 어떤 원리들의 눈을 뜨고 마침내 평화와 기쁨을 발견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 있으니 어쩌면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사자와 영양. 자연과 지혜는 결코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실제를 보면 작은 먼지조차 숭고하다. 지구상에서 생명 혹은 자연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약 40억 년 전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변의 진리인 법칙 하나가 점점 더 분명해졌다. 사실 오랫동안 번성해온 생물 체계들은 모두 그 법칙을 따랐다. 그 법칙을 어긴 체계들은 결국 모두 멸종했다. 바로 자연에서는 그 누구도 필요한 것보다 더 취하지 않는다. 이 법칙이다. 반복할 가치가 있는 말이다. 자연에서는 그 누구도 필요한 것보다 더 취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삼나무는 땅속의 영양분을 다 가져가지 않는다. 단지 자랄 만큼만 가져간다. 사자라고 눈에 보이는 영양을 다 죽이지는 않는다. 필요한 한 마리만 죽인다. 사실 사자가 배가 부르면 영양은 사자 바로 옆에서 풀을 뜯어 먹어도 된다. 왜 그럴까? 영양을 또 덮칠 수도 있지만 사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까닭인지 사자는 삶이 말하는 한계의 법칙에 본능적으로 복종한다. 자연의 균형 상태를 유지해 모든 생명이 의지하는 섬세한 순환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계의 법칙이다. 우리가 배운 것과 반대로 자연의 지배적인 질서는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다. 대양, 우림, 심지어 인간의 육체조차 모두 협동한다. 예를 들어 산호초가 동갈방어에게 식물 형태의 음식을 제공하면 동갈방어는 산호초에게 배설물을 내보내 산호초에 필요한 음식을 제공한다. 오크나무는 땅으로부터 영양물을 받아들이지만 이파리와 가지들을 땅에 떨어뜨려 썩게 함으로써 땅을 기름지게 한다. 자연의 모든 존재는 거대한 거미줄로 연결되어 있고 거미줄의 어느 한 곳이 끊어지면 전체적으로 재난에 가까운 결과를 부르게 되어 있다. 자연은 아주 드물게 한계의 법칙을 거스르는 악당 종들도 생겨나게 한다. 그 악당 종은 곧 사형 같은 냉혹한 처벌만 선고하는 판사나 배심원처럼 행동한다. 예를 들어 기생생물의 표본인 칠덩굴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든 다 뒤덮어서 그렇게 뒤덮인 식물이 햇빛을 받지 못하고 죽게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칡덩굴을 오랫동안 살펴보자 1000년이 될 수도 10,0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오로지 자라기만 하는 칡덩굴은 결국 자신의 멸종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 어떻게? 삶의 기본 조건인 생물학적 다양성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첫 서리만 맞아도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식물들의 목을 조이는 것으로 칡덩굴은 결국 자신의 목도 조이는 셈이다. 한계의 법칙을 존중하지 않는 오스트리아 토끼 같은 온갖 동물, 식물, 나아가 강물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더 많은 걸 원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구도 매일 한계의 법칙을 거스른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많이 취하라고 부추기고 그렇게 많은 것을 취한 사람에게 보상까지 한다. 참으로 재난을 부르는 철학이 아닐 수 없다. 우린 바다에서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열대우림을 파괴했고 이제 셀 수도 없이 많은 동물종을 멸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한계를 모르고 성장하는 유기체가 얼마나 쉽게 죽음에
내몰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목보다 더 많이 취하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를 부르는 이름까지 갖고 있다. 바로 암세포 말이다. 한계를 모르는 행동을 고수하면 우리는 암세포가 불러올 운명에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다. 즉, 죽어버릴 것이다. 나는 한계의 법칙을 나의 경제 생활에 적용해 보았고, 그러자 나도 일종의 암세포처럼 행동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지 않았다. 나는 가능하다 싶으면 모든 것을 취했다. 나의 경제 철학은 그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자 나는 즉시 자연의 지혜와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경제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머릿속에서 좀 더 다른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얼마나 얻어갈 수 있지? 이렇게 묻는 대신 얼마나 필요하지? 라고 묻기 시작했다. 단지 생존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느냐가 아니라 번영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물은 것이다. 어쨌든 자연은 본성상 금욕이 아니라 풍성함이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 후 나는 몇 년 동안 내 삶의 흐름을 바꿔놓을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니라 뜻깊고 즐거운 삶을 사는데 나는 얼마나 필요한가였다. 네, 책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책에서는 두 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려움과 진리를 등장시켜 우리 인생과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유쾌하고 실감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고 이동식 주택으로 이사할 때 두려움과 진리에 대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맙소사 제정신이야? 진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그게 다야. 또한 경제 습관을 고치고 더 많은 돈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을 때의 대화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이봐, 미래는 생각 안 해? 병이라도 걸리면 어쩔 거야.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답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굶고 있고 지금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은 거야. 네, 이러한 대화는 두려움과 진리 사이의 일종의 밀고 당기기를 통해 저자인 톰 세디악이 어떻게 두려움이 아닌 진리의 목소리를 따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톰 세디악은 이 책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가 망가졌다는 아픈 현실을 고백하고 그 원인이 두려움에 기반한 소유와 수익 추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들이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또 대립과 경쟁을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협력과 공감에 있으며 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아닌 뜻이 있고 즐거운 삶을 사는데 얼마면 충분한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톰 세디악은 개인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중요한 것은 나는 변했나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작동 원리를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톰 세디악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두려움과 진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진정한 행복과 풍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